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너무 빠르게 너무 높이 올라가면 겁이 나기 마련이죠. 그동안 AI 붐을 타고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고평가 우려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에 대해 대규모 풋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AI 거품 논란의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요. 이 여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국내에선 환율 상승까지 겹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검은 수요일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다른 나라에 안 주겠다고 말해 공급 우려를 키웠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오로지 미국용이라는 언급은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로부터 GPU 26만 장을 약속받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날벼락 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 경계감이 커진 상황에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맥을 못 쳤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근거가 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게 핵심 쟁점인데요. 9명의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관세 부과가 합당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심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까지 말했는데요. 백악관은 설령 위법 판단이 나오더라도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관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판단이 나오든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기존 기록이었던 35일을 넘겨 역대 최장기간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미 상원은 임시 예산안 통과를 위해 14번이나 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고요. 이 셧다운 장기화로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65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월급도 못 받는 휴직 상태로 버티는 중이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4천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은 정부 식비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항공기 운항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자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시는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로 부르는 인물을 새로운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주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쟁쟁한 거물들을 제치고 승리했는데 34살의 상대적으로 짧은 정치 경력에 종교는 무슬림 그리고 인도계 이민자 출신의 또 민주당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는 인물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골치 아픈 한 주가 됐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를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골치 아픈 상황에 빠졌습니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대법원 심리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또 정부 셧다운은 최장 기간을 돌파하면서 국민들 불만이 쌓이고 있고 선거는 민주당에 다 졌습니다. 말 그대로 스타일이 구겨지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들어 고민이 깊어진 트럼프 대통령,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상호 관세부터 좀 보죠.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봤는데 이게 막상 변론이 시작되니까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예상 밖의 분위기가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5일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첫 구두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이 법에 근거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이 같은 비상사태를 이유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중대 문제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세금 부과와 같은 중대한 조치를 행정부가 취하려면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보수 성향의 판사들도 IEPA를 근거로 관세를 매긴 전례가 없는 점과 의회를 배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들어서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1심과 2심에 이어서 이렇게 최종 심리에서도 만약에 위법 판단이 나온다면 상호관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는 그간 걷어들인 관세 수입을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하면 이미 받은 돈을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적 파탄과 무역 협상 중단, 그리고 외교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은 언제쯤 나오고 어떤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관세 소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앞으로 몇 주 내에 판단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전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 6명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뒤집기를 기대해 왔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보수 성향의 판사들까지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변론에 대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패소한다면 미국의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을 활용한 플랜 B를 가동해서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결과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군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골칫거리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넘어가 보죠. 이거 해결의 실마리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돼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인 2018년에 세운 최장 기록 35일을 이번 주에 갈아치웠습니다. 공화당에선 올해 정부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미 상원에선 임시 예산안 처리를 두고 14차례나 이제 표결이 진행됐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번번이 부결됐습니다. 예,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지금 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당장 미국인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인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이 더 길어지면 대혼란과 무더기 항공편 지연 그리고 대규모 결항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실제로 7일부터 주요 40개 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10% 줄이는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현재 항공 관제사 13,000여 명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피로가 쌓이면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27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대목을 앞두고 항공은 물론이고 물류와 여행업계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미국 내 취약계층 4,200만 명의 식비 지원 프로그램도 예산 문제를 겪으면서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미 의회 예산국은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규모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지출이 줄고 그에 따라 소비가 둔화하고 또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민간 부문의 생산까지 위축돼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인데요. 올해 경제 성장에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서 경제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낮아지는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무부의 현금 잔고는 쌓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기준 미 재무부의 현금 잔고는 약 1조 6억 달러로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4월 이후에 처음 1조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셧다운이 해제되면 그동안 밀린 재정 지출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일시에 대거 풀리면서 채권 등 금융시장 전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엔 또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람 만단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별이 연출됐습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도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셧다운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대규모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중간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공화당이 선거 패배를 간과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셧다운 사태에 양당이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는데요. 셧다운 장기화로 악화된 민심이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30%대로 낮아진 가운데 후반부 국정 운영에 중요한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셧다운 파장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일본의 가미카제 조종사 같다, 또 필요하다면 나라까지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셧다운의 책임을 계속 민주당에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공화당 의원들에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또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면서 의결 방식을 바꿔서라도 셧다운 사태를 끝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증시 기대감이 과하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번 주엔 좀 셌습니다. 증시 고평가 경계감과 맞물리면서 AI 거품론이 급부상했고 미국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는 다음 날 곧바로 사자후로 증폭돼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이후에도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임선욱 캐스터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부터 먼저 정리해 봅시다. 네, 고평가 우려에도 AI 열차를 타고 불안불안하게 달리던 뉴욕 증시가 화요일 팔란티어가 짚인 AI 버블 논란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전례 없는 호실적을 내놓으며 잘 나가던 팔란티어에 대해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도 풋옵션을 걸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두 기업은 AI 붐의 상징이죠. 버리는 마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할 때처럼 인공지능 주가 붕괴를 예상한 겁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의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불똥은 우리 증시에도 튀어 코스피가 장중 3,900선 아래로 떨어지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장은 바로 다음 날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튿날 다시 매도세가 커지면서 AI 거품론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버리 때문에 위험 신호가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당장 표적이 된 팔란티어만 해도 주가는 올 들어서만 150% 넘게 올랐고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200배가 넘습니다. AI 훈풍에 힘입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2000년 이후 최고치인 23배를 기록하고 있는 S&P 500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숫자인데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생성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4월 이후 뚜렷한 조정이나 압력도 없었고 실적도 좋지만 시장은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1년간의 이익 성장이 이런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 짚어주신 부분들이 이제 표면화된 부분들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혹시 놓치고 있는 거품론을 펌프질하는 다른 변수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이슈 외에도 과거 앨런과 리먼 브라더스를 무너뜨린 부의 부채가 빅테크들 사이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주 비교되는 닷컴 버블 당시에는 기업들이 주로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지만 최근에는 부채를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부채 규모가 대차대조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잠재적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밖의 부채를 의미하는 부회부채는 주석이나 각주 형태로 명시되긴 하지만 재무제표에서 빠지고 실제 부채가 아닌 임대료나 보증 등 다른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숨겨진 채무로 불리는데 다시 말해서 복잡한 딜로 실제 부채를 숨길 수 있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IT 섹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2028년까지 특수목적법인 형태를 포함한 이 사모신용으로 최대 8천억 달러를 조달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UBS는 AI와 연계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매 분기마다 약 1,000억 달러씩 많아지는 부채는 월가를 긴장시킨다 지적하고 있고요. 최근 빅테크의 자본 지출은 부채 기반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규모도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덧붙였는데
월가에선 이 같은 금융거래에 커다란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빚을 내가면서 AI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AI 패권 경쟁이 기술을 넘어서 쩐의 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네.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과도한 차입에 나서는 점 역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 등 AI 관련 기업들의 채권 발행 규모는 2천억 달러에 육박한데 인프라 투자액이 상상을 추월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이 넘치는 현금을 가진 빅테크들까지도 이렇게 비투에 나서고 있습니다. AI판에 거액의 판돈을 건 아이비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도이치방크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관련 부채 비중이 커지자 내부적으로 잠재적 위험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은행이 AI 관련 주식 바스켓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형태로 해당 세트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신용 리스크가 실제로 터질 가능성은 얼마나 돼 보이나요? 네, 이 대표적인 예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가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CDS는 기업 부도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의 지표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이 해당 기업의 신용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뜻하는데 이번 수치는 기관 투자자들이 오라클의 부채 구조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최근 오라클의 CDS 급등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대규모 AI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로 인한 차입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관련 인프라 투자에 2028년까지 약 3조 달러, 우리 돈 4,30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대로 실패하기엔 너무도 커져버린 AI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어지럽게 얽혀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증시 상승세를 견인했던 이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증시 전반에 대한 그 전망도 좀 엇갈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월가 거물들도 조정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수장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특히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과열을 지적하면서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시장이 10에서 20%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지난달 향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경고했는데 모건 스탠리의 테드 픽 CEO 역시 조정을 경고하면서도 거시경제 충격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10에서 15%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내다보며 시장이 건강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말했습니다. 최근 AI가 주도한 증시 상승세가 과거에 버블을 연상케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워런 버핏 역시 자사주 매입을 멈추고 역대급 현금을 쌓아둔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단일 척도로 최고로 꼽히는 버핏 지수 역시 최근 220%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헤지 펀드를 비롯한 큰 손들도 최근 2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주를 장바구니에서 털어내는 등 AI 거품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고평가 상태란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시장은 애써 눈을 가린 채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내리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매주 뉴스메이커에서 빠지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을 포함한 타국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약속에 찬물을 기얹는 발언이죠. 들어보시죠. NVIDIA is really just a brilliant company. The chips are 10 years. The new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But there's nothing to meet with other than say, congratulations. But no,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뉴욕에서는 첫 무슬림이자 역대 최연소인 조란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이 됐죠.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가 태어난 도시인 뉴욕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볼륨을 높여라, 한번 해보자고 도발적인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After all, if anyone can show a nation betrayed by Donald Trump how to defeat him, it is the city that gave rise to him. And if there is any way to terrify a despot,
It is by dismantling the very conditions that allowed him to accumulate power. This is not only how we stop Trump, it's how we stop the next one.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이번 주 뉴욕 증시는 AI 거품론이 다시 확산되면서 기술주들이 요동을 쳤죠.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AI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분명 위험한 면도 있지만 각종 병을 낫게 하는 등 좋은 면이 더 많을 것이라며 AI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going to be unbelievable. It's going to cure a lot of diseases that we've all been afflicted with. You know, my guess is the developed world will be working 3.5 days a week in 20, 30, 40 years and have wonderful lives. And, you know, and forget, there are some dangerous parts, which I'll let, Eric describe a little bit here, but I would say embrace it. You know, technology has downsides. It's used by bad people, but embrace it. 한편 월가 대형은행들의 수장들은 줄줄이 증시 조정을 경고하고 나섰죠.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미국 경제가 꽤 좋은 상태에 있다면서도 앞으로 1, 2년 내에 시장이 10%에서 2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Most governments are running most developed economies are running very, very aggressive fiscal plays, and that, underlies economic strength and forward momentum. And so I think it's a pretty constructive environment. Give you lots of things that could go wrong, but at the moment, those don't seem likely in the short-term distribution of outcomes. Of course, it is likely there'll be, a 10 to 20% drawdown in equity markets sometime in the next 12 to 24 months. And I'd say there are very few people in this room that don't think that that's a meaningful possibility. It doesn't mean that the general direction of capital flows, investment, portfolio allocations changing. It just means things run and then they pull back so people can reassess. 자,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브라질에서 개막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제출할 예정인데 이 논란 속에 2018년 대비 5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처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죠. 자, 그리고 주목되는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의 회장이 지분도 늘리고 자회사 인수까지 추진하는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가 나옵니다.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계속 잘 달리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역시 대미 수출입니다. 앞서 10월 수출도 전년 대비 3.6% 증가했지만 이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미국 고용 지표도 나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가 주간 고용 수치를 발표하는데요. 4주간의 평균치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중단된 공식 고용 통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방식인데 거의 유일한 고용시장 데이터입니다. 중국에선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화려한 싱글들의 날, 광군제 쇼핑 대목입니다. 예전만큼 시장이 주목하진 않지만 중국 소비 흐름을 알 수 있는 참고 수치들이 나옵니다. 수요일 일정 보시죠. 우리나라의 지난달 취업자 수 통계가 주목됩니다. 9월엔 소비 쿠폰 영향으로 31만 명 넘게 증가하면서 1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졌을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발표하는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도 나오는데요. 수요 전망이 중요합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 8개 회원국들이 공급 과잉을 우려해 내년 1분기부터 추가 증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전망 수치가 관심입니다. 실적은 AI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대기 중입니다. 자,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예정돼 있긴 한데 셧다운 때문에 발표는 유동적입니다. 영국의 3분기 성장률도 참고하시죠. 이번에 나오는 건 예비치인데 앞서 2분기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 0.3%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실적은 월트 디즈니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목요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 개장 시간이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폐장 시간도 오후 4시 반으로 조정됩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와 소매 판매 예정은 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표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경제지 데이터들이 쏟아지는데요.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등이 나오는데 중국 성장률이 계속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지표들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유로존의 3분기 GDP도 관건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건 잠정치입니다. 앞서 나온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 물가도 확인하시고요. 자, 9월까지 환율과 국제 유가 상승 탓에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